한국 장관 발언에 마하급으로 반응하는 미국.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일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방문해 한미 관계가 어느 시점에서는 군사 동맹과 냉전 동맹을 탈피해 평화 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동맹에 대해 냉전시대 유물이라 평가한 것인데,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마하급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며 경제, 에너지, 과학, 보건, 사이버 안보, 여권 신장을 비롯해 지역과 국제적 사안 전반에 걸친 협력을 포함한다고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군사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동맹이라는 것인데 헛웃음이 나옵니다. 누가 보면 한 집에 사는 줄 알겠습니다. 미국의 이런 반응은 처음이 아닙니다. 주둔 방위비 협상에서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북미 회담에서 한국의 추진력을 경험한 이후 나쁘게 말하면 신경질적인 반응일 수도 있고, 조금 좋게 말하면 한국을 결코 놓지 못한다는 실제 미국이 지닌 속내라고 보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미국 군사전문 매체에서 군사력 순위 6위, 강대국 순위 9위이고 다량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언제나 한국을 미국이 지켜준다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한국도 알고 세계가 아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반응이 지난 6월에도 있었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지난 6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느낀다는 발언을 세미나에서 했는데, 미국이 선택을 강요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자 한국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작심하고 까버린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마자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고 바로 반응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에서 일부러 주기적으로 미국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발언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죠. 예전 같으면 무시하고 콧웃음 쳤거나 발언한 일을 국무부나 주한 미국 대사 관제로 불러 조용히 발언 자제를 압박했겠지만, 현 정부에서 그렇게 시도했다가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걸 해리스를 통해 아주 절절히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발언에 대응을 안 하면 흔히 말하는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동맹은 냉전시대 유물이라 표현한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1953년 6.25 동란을 겪고 폐허가 된 한국이란 배경을 바탕으로 체결된 군사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라고 조약 이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일방적으로 한국은 경제 군사에서 원조를 받는 그런 조약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보다 자주국방에 중점을 두고 실제 국방 예산을 늘리고 전자권 전환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전자권에 대해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많은 분이 분개하시고 한탄하시고 격한 의견을 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자권을 문재인 정부가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 없이 찾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거기다 일본의 무역 보복,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 충돌을 일으킨다는 건 세계 경제 1, 2, 3위 국가를 상대로 출구 없는 전쟁을 하는 것이 되겠죠. 중국은 미국과 우호관계를 지속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되 적대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중국도 그 정도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관계를 이용해 대응해야 합니다. 어차피 한국과 일본은 미국 동맹국입니다. 중국이 한국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한국과 일본이 적당히 거리를 두는 모습이 중국이 바라는 모습이고, 일본은 중국보다 자신들과 한국이 가까워져야 한다 늘 말을 하지만 그 가까운 한국이란 실체가 고분고분한 미일 말 잘 듣는 그런 한국을 원합니다.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고 두 나라 모두 일본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고립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만약 세 나라가 유로존 같은 경제협력기구가 된다면
나토와 같은 군사 협력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아는 사실상 이 세 나라의 거의 경제 종속 상태이니 말할 것도 없고 아마도 세계를 휘어잡게 되겠죠. 그런데 불가능하죠. 일본이 독일처럼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유로존의 공산 국가들처럼 중국이 보편적인 인권 국가가 되지도 못할 테니까요. 세 나라 중 어떤 나라도 나머지 두 나라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를 무한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숙명처럼 보입니다. 잠깐 경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6년 4분기 성장률이 0.4%였습니다. 실제 중국 사드 보복이 없던 시기인데도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2.6% 성장한 것도 건설 경기가 뒷받침된 그런 성적표였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말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임기 내내 죽자고 부동산 경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 후유증을 지금 절절하게 겪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가 급격히 기우는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보복을 천명하고 있는데 사드가 설치됩니다. 2017년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3%입니다. 중국이 본격적인 보복을 하기 전인데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OECD는 2020년 한국 경제 전망을 마이너스 1.2%로 전망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성장률 1위 성적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발생한 사랑제일교회발 여파로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10일 시작하고 마주한 것이 전방위적인 사드 보복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2분기에 한국 경제는 1.1% 성장하게 되고 참으로 기이한 현상을 마주합니다. 야당과 국내 언론에서 한국 경제 망해간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울던 경제를 다시 플러스로 돌렸는데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노무현 정권 때를 복사한 듯한 모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 현실을 직시해야 정치권과 정권이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중국은 홍콩을 포함하여 한국 교역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총 수입의 10분의 1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흑자를 내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교역국으로 더 가까워질수록 한국은 이익이 늘어납니다. 이런 현실에 반중을 안 한다고 성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 수교우 반중 정책을 한 정권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국에 큰소리친 정권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친중이라 말한다면 박근혜 정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 중국과 보여준 모습은 이전 정권들이나 현 정권이 감히 흉내낼 수조차 없습니다. 이를 나무라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잘한 것이죠. 미국, 일본의 우려에도 그렇게 했다는 건 칭찬까지는 아니어도 욕먹을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반중을 외치는 이들이 근본이 없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서 지금까지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 급조해 공격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음에도 대한민국에 부는 큰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부터 기울기 시작한 국운이 아베 무역보복으로 수평을 찾기 시작해 인류에게 재앙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극적으로 상승기에 전환된 것을 느낍니다. 미국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일본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현 정부가 벌였습니다. 그리고 괜찮기는커녕 국운이 상승하는 모습이고 미국은 이제야 70년을 유지했던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있고 일본은 일본 스스로 대등한 존재로 언론과 정치권이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이후 모든 대외 정책에서 한국을 가장 앞서 파트너로 선택하고 있고 북한이 아닌 한국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이런 한국 국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가 전작권 영상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전작권은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강력한 주권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른 모든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여러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전작권을 찾아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선언입니다. 대통령이 선언하면 그뿐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전작권을 연합사령관이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연합사령부 탈퇴입니다. 전작권이 연합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에 연합사령부를 탈퇴하면 자연 연합사령부가 해체됩니다. 전작권은 자연적으로 한국 정부에 기속됩니다. 세 번째가 지금 하고 있는 검증 반환입니다. 1968년 1.21 사태로 불리는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분노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보복하자는 뜻을 전합니다. 당시 월남전이 진행 중이므로 전쟁터가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미국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의견을 거절합니다. 이때 전작권을 돌려달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요구했고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평시인 적도 없지만 이때는 평시 전시 작전권이 모두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왜 선언으로 전작권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분했고 화가 났는데 말이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국군만으로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 대통령이 위기에 빠진 상태였는데도 군사 경계 단계는 2단계에서 격상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판문점에서 미군 장교가 도끼에 숨졌을 때 경계 단계는 바로 상향되었습니다. 군사작전 단계 조정 권한 또한 당연히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나 대다수 국민은 한국이 북한에 밀린다 여기지 않습니다. 압도하고 있다고 대부분 여기고 있고 아베의 무역보복 이후 여러 매체에서 거론된 덕분에 일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 국방력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이래서 보듯 자연스레 전작권을 찾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허락 또는 동의가 전제되면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도록 국민이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 전염될 걱정 없이 광장을 가득 메운 주한미군 철수 또는 전작권 반환 시위를 상상해 봅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운 상황이 여론 악화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인이 권력을 잡습니다. 여론 속성과 권력 속성을 서로 너무 잘 알고 특히 한국에서의 시위에 대해 미국은 1953년부터 학습해 왔습니다. 고릿 고개가 있었고 군사독재 그 엄혹한 시절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던 한국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을 비호하고 의지하며 정권을 유지했던 독재 권력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미국은 한국 여론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국민 시위에 힘을 얻어 전환이 마무리되면 국내 진보 보수 간 갈등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합니다. 겁준다고 만약에 미군 철수를 미국이 꺼내면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지하려는 생각도 한국이 먼저 버려야 합니다. 실제 미군을 휘하에 둘 수도 없을 뿐더러 미국이 타국군 휘하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한국이 한미연합군 지휘권에 매달리면 제 생각엔 답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지휘권과 전작권 반환을 별개로 진행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는데 이 합의를 이번 훈련에서 미국이 어긴 것입니다. 연합사령부는 전작권 반환이 마무리되면 자연 해체될 것입니다. 이때 미국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유엔 사령부와 연계한 미래 연합사령부를 공식 출범시키려 할 것입니다. 한국에 전혀 필요치 않은 조직입니다. 한국 전작권이 미국에서 떠나면 비로소 한미동맹이 올바른 형태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